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3월 2일 월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아침에 사실은 이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인터뷰 관련한 부분을 좀 보다가 왔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녹취기 때문에 혹시 이 말의 전달이 잘못된 게 있는지 저한테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서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좀 손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민TV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국민TV 지속성에는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광고 수입이나 기타 사업 수입을 바탕으로 그 방송 매체를 운영하는 곳이라면은 사실 사업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앞날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의문점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TV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왜 협동조합으로 출발을 했느냐.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이유는 조합원들의 월조합비로 운영하는 방송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국민TV를 비대협동조합 국민TV를 출발시키면서 바로 월조합비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국민TV 출범한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TV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월조합비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작년 4월부터 뉴스K 시작하면서 월조합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숫자와 월조합비를 내는 사람의 숫자에 차이가 납니다. 현재 조합원 숫자는 28,700명 정도 됩니다만은 월조합비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선납자를 포함해도 15,000명에 몇십 명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TV가 잘 될 것이냐 잘 안 될 것이냐는 월 운영비를 결국은 월조합비로 충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지금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지금 뭐 한 15,000명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12,000명 정도가 실제 월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3,000명 정도는 선납자입니다. 정확하게는 뭐 한 12,500명 정도 되는데요. 12,500명이 부가세를 떼고 월 10,000원씩 조합비를 낸다면 매월 납부하는 조합원은 1억 2,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쓰는 돈은 2억 원 다소 조금 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자죠. 이 적자는 지금까지는 출자금으로 메꿔왔습니다. 물론 광고 매출과 카페 매출도 한 3천만 원 정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는 그 모자라는 부분을 출자금이나 기타 수입으로 메꿔왔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월조합비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조합원의 숫자가 2만 명이 되면은 잘 나가는 것이고 2만 명이 못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5,000명 조금 못 되는데요. 조합원들이 자원봉사로 독려하면은 월 한 600에서 700명 정도 월조합비 내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 후면은 한 2만 명 정도에 도달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까지는 조합원들의 출자금 그리고 조합원들이 또 형편 어렵다고 증자까지 해 주십니다. 뭐 그런 것들로 메꿔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의 오해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풀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뭐 최종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과 이견이 별로 없다라고 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전주에 사는 분인데요. 이영관 기자에게 이제 답을 주면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그 인터뷰가 오마이뉴스에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미래협동조합 국민TV의 미래 혹은 앞으로의 비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만 더 소개해 주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얘긴즉슨 국민TV가 만약에 지난 재보선 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한 근은희 당시 후보, 지금은 의원이죠. 근은희 후보에 대해서 뉴스타파와 같은 보도를 했다면은 국민TV는 더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TV 뉴스K는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제작이 됩니다. 노정민 국장이 있을 때는 노정민 국장이 책임지고 제작을 했고요. 지금은 두 팀장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뉴스K 제작진 이외에 다른 외부에서, 즉 국민TV 안의 외부죠. 그러니까 뭐 이사장인 저라든지 혹은 다른 실국장이 그런 방식으로 뉴스 제작에 압력을 가하거나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제작하라고 얘기하는 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은희 보도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근은희 의원이 잘못이 있다면은 보도 못할 성역은 아니다. 그러나 근은희 의원은 당시 대선 김용판의 발표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말하자면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양심선을 냈던 분이고 그런 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려면은 상당히 신중하고 그리고 딱 떨어지는 보도를 하지 않으면은 욕먹기 십상인 그런 구조였다. 뉴스타파 보도는 의미가 있었지만은 다만 100% 완벽한 보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비판을 했고 그렇지만은 뉴스타파가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보진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TV가 특정 정파에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구조를 얘기하면서 만약에 전혀 국민TV 뉴스K에 대해서 이사장인 저나 다른 특정한 인물들이 뉴스 제작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에 매몰되고 있다라고 비난한다면은 그것은 선입견이거나 아니면 뉴스K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특정 정파에 매몰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뉴스K를 본다면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정파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뉴스K 제작진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요. 정말 그 경계를 특정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TV방송을 지향하는 국민TV 만들었고요. 뉴스K를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이 뉴스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하실 것이고요. 그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에 그 데스크 보느라고 사실 다른 뉴스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뉴스K 혹은 국민TV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나올 뉴스니까 미리 맛보기로 선보이는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광고 듣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김현준 PD가 처음 준비한 오피니언 비평 주제는 3.1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네요. 예,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였죠. 이 3.1절 96주년 기념사에서 북한과 일본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준비는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죠. 그러나 북한의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설득력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갖기 바란다는 뜻도 밝혔죠. 그러나 이 역시 과거 제안의 반복으로 북한을 움직일 만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산 상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원 없는 상봉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예,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 정책의 라임입니다. 예, 뭐뭐 없는 뭐. 예. 경향신문 사설 먼저 가보겠습니다. 메아리 없는 박 대통령의 3.1절 메시지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네. 북한은 박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드러낸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북한의 노동신문은 어제자 사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남측의 실천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 이날 발표한 남녘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그 제목의 글에서는 미국이야말로 남녘 인물들의 모든 불행과 재앙의 근원이며 주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북미 관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만큼 미국 또한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지도 의문이라는 거죠.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7일 사설에서 북한의 핵 능력 증대를 방치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도 손을 놓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역할이라도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그에 관한 주변의 움직임은 올해 3.1절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아무런 계기도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경향의 총평입니다. 물론 그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을 바꿔야 할 책무가 박 대통령에게 있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3.1절을 아무런 진전 없이 맞이했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다라고 경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휴, 박근혜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한겨레신문 사설도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겨레도 한두 대목 살펴보겠습니다. 답답한 3.1절 경축사라는 그런 제목인데, 요즘 이렇게 그 오피니언 코너의 논조를 보면은, 한겨레가 경향보다, 조금 더 단도직입적인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조금 더 선이 좀 굵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사설의 제목도 경향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죠. 답답한 3.1절 경축사라는 제목입니다. 글은 이렇게 나갑니다. 한마디로 올해 3.1절 기념사는 좋게 말해 원칙론에 되풀이고 나쁘게 말해 현안 문제를 풀어갈 전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답답함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아서 본격적인 실전 문제집을 들고 머리를 싸매도 시원찮을 판에 교과서만을 뒤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일본 문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이 용기 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잡고 미래 50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일본에 대해 선 역사 반성 후 관계 개선을 촉구했죠. 그 전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올해는 이전에 없었던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시도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대일 비판의 강도가 지난해보다 세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일 인식이 원칙론에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갑갑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이 북한과 관련해서도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한겨레는 봅니다.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문화, 예술 교류, 역사 공동연구, 철도 재개 등을 잡화점처럼 다시 늘어놨지만 핵심은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면서도 신뢰를 만들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쯤 되면 대통령의 인식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도록 보좌하는 참모들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한겨레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이렇게 진정성 부족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요. 진정성 부족. 예. 말은 보통 원칙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주의는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는 짓은 보면은 반드시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목표로 일을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어법은 국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로 보장하겠다는 나의 신념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마구 해칩니다. 그래서 유체이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유체이탈이라는 말로 이제 쓰기에는 그 정도를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북한과 일본을 대하는 박근혜의 자세를 보면은 진짜 그 옛날 수구 언론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도 비판했던 포퓰리즘이 박근혜야말로 포퓰리즘이에요. 일본을 조지면은 대일 감정이 좋지 않는 우리 국민들 통쾌하긴 하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을 그러면은 전부 다 침몰을 시킬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솔직히 군사력으로 봐도 잽이 안 되는 나라인데 일본은. 이게 결국은 서로 감정적인 골만 높여봤자 국민들에게 야 일본에 대해서 할만한다라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칭찬을 얻을지 모르지만은 국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일본 대일 수입도 많고 일본 도움을 얻어야 될 그런 대목들이 많은데 아마 국익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는 점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무찌르자 공산당 북진 통일해가지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면은 박근혜처럼 해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북한이 좋아가지고 지금 대북 교류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 중국만 하더라도 인건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중국은 연변이나 이쪽에는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는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외 투자에서는 여러 가지 메리트를 잃은 지 오래거든요. 사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연변 쪽보다도 거의 3분의 1 정도로 싸고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데 우리 투자하고 하면은 우리 경제 돌파구는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국익으로는 우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3대 세습이라는 도둑놈이라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전쟁을 해서 박살 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인정하고 교류를 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김정은 체제를 추적해가지고 교류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진짜 주둥아리를 제목틀로 받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야 이 인간들아 니들이 가가지고 그런 북진 통일을 하든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들이 꼭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대북 교류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런 그냥 원칙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인 것들 북한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참 딜레마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극우 보수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롭게 하는 거는 북한의 멸망을 늦추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반대하거든요. 북한을 멸망시킬 능력은 없으면서 그 멸망의 순간이 빨리 안 다가올까 봐서 초조해야 하는 이런 약간 모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소수들이 극우거든요. 걔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외면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딜레마가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진짜 대통령이 왜 대통령 되면 탕평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는 뭔가 자기 지지자들도 좀 누르고 갈 그럴 필요가 있는 건데 하나로 보면 말은 자기 지지자들하고 정반대 얘기를 해요. 자기 지지자들은 당장 북진 통일하라고 얘기하는 게 극우 보수들의 얘기거든요. 말은 북한을 멸망시키는 것 아니다. 그렇게 언급만 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는 북한도 문제 많지. 솔직한 얘기는 남한 동포에게 보내는 걸 남한 지금 동포한테 지금 호소할 일이야 이분들아. 자기들도 좀 변화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꽤 아쉬운 놈이 물킨다고 사실은 북한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제기했던 것은 사실 아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이 뭐 이제 중국의 지원 이런 걸 잘 받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도 이렇다는 그런 뭐 시각들도 있던데, 아이 그러면 잘 되면 왜 남한하고 저기 교류하자고 자꾸 업소하겠어? 아쉽거든요. 남한의 도움이 아쉬울 겁니다. 특히 김영삼, 노태우 때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김영삼 때 돈 제일 많이 갔어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때의 그 교류에 대한 그 향수, 그렇게 되면 매우 이득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자는 건데, 그렇게 교류를 하려면은 뭐 겉으로야 이렇게 얘기하든 몰라도 저기 뒷전으로는 납작 엎드려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데, 북한도 보면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요. 참 깝깝합니다. 남북이 다 하필이면은 결국은 북한은 그게 세습체제이기 때문에 저기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대처를 해서 적절하게 북한의 개방도 유도하고, 사실 그 노무현 김대중 때 북한 지원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 개성공단을 거쳐간 북한 사람들 입을 통해 가지고 남한의 초코파이가 제일 맛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 정도의 효과라도 거둬야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유. 네. 아, 열받습니다. 어제 근데 저는 이렇게 오늘 박근혜 대통령 어제 기념사를 가지고 신문들이 일제히 관심을 보이는 거를 보고 그래도 기대들을 많이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면서. 이게 그런 모순이 있거든요. 워낙 중대한 시기니까. 보수의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진보라고 해서 북한 정권을 인정하겠습니까? 현실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공상과학 영화에 젖어가지고 북한을 멸망시키겠다는 시나리오만 계속 쓰느냐, 그런 차이인 건데. 예. 여기서 결국 정부가 현명하게 결치할 필요가 있는 건데, 전혀 현명치 못한 정권이 들어있으니 참 민족의 불행입니다, 진짜. 남북한 모두. 예. 자, 넘어가죠. 다음 아이템으로 아이템으로. 벗어나서 우리나라 정보기관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가정보원 얘기입니다. 국정원. 지금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 댓글 공작이 사실로 확인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네. 국정원의 존립 근거는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간첩 사건 증거 조작으로 관련자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아서 대공수사기관의 위상과 자격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북, 해외 정보가 늦고 부정확하다는 말을 종종 듣고 있고요. 정치적 필요로 괜한 정보를 공개해서 스스로 정보력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정보기관이라기에는 부실하고 수사기관이라기엔 불법적이라는 조롱과 비판 이미 오래됐습니다. 국정원이 정치 권력의 이해만 좇는 음모적 권력기관이라는 국민 불신은 갈수록 커지는 그런 양상이죠. 네. 국정원의 개혁과 쇄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한겨레 사설을 제대로 잘 짚었대 보니까. 네, 한겨레 사설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용산 참사가 폭동이라는 국정원장 후보. 새로 국정원장을 임명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고질에 걸린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바꿀 사람이어야 하겠죠. 너무도 당연합니다. 네. 그 방향도 분명합니다. 국내 부문을 과감히 정리해서 정치 개입의 싹을 도려내고요.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대북 해외 정보에 집중하는 인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수의 세계 해외 정보기관들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문제가 불거진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내정 발표된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국민이 열망하는 국정원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병호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반대해온 사람이죠. 대선 개입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거셌던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신문 기고를 통해서 국정원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흔드는 것은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라거나 국정원의 무력화를 줄기차게 노려온 북한을 결과적으로 돕는 셈이라는 등의 말로 국정원 개혁 움직임을 맹비난했습니다. 해묵은 냉전시대의 잣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논리를 앞세워 국정원 개혁은커녕 되레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 확대를 앞장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병호 후보자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범죄도 국정원장 개인의 일탈로 애써 돌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할 리 없겠죠.
공권력을 절대시하고 옹호하는 사고방식은 더 위험하다고 한겨레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연결되는 대목인데요. 이병호 후보자는 2009년 용산 참사 직후 신문 기고문에서 이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유하고요. 참사의 희생자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로 지칭하면서 법 집행은 글자 그대로 추상 같아야 한다고 경찰의 과잉 진압을 정당화합니다.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총쏜 짓거리를 가지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 폭도였고 빨갱이고 김대중이 한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논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큰 걱정이에요. 아니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 청와대 비서실장은 아마 청문회 대상은 아닐 거예요. 안 거치죠. 예. 근데 청문회 대상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에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현직 국정원장을 갖다 앉히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국정원장 출신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래도 박근혜 정권은 이 청문회 통과하는 게 지상과제 아닙니까? 제대로 통과한 인간이 없잖아요. 워낙 그 희한한 인간들이 다 탈락하고 하니까 사실 다 잘려야 될 마땅한 인물들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야말로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사람을 임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청문 대상자인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겠느냐. 즉 국정원을 장악했던 경험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전제 속에서 볼 때 차기 국정원장 후보자라는 그 이병호라는 사람의 면면을 사람됨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공작적인 인물이란 말입니다. 안기부에서 차장 지낸 사람이죠. 안기부 시절. 그렇죠. 물론 뭐 수십 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경험은 얼어 죽을 경험이야. 수십 년 전의 경험은 엠병할. 근데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한겨레신문이 지적했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국정원 그리고 현재 국정원장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합작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도모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의혹과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국정원의 그 댓글 개입도 원세훈이 국정원장 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세훈이 누굽니까?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국정원을 망가뜨려 놨는데 이거를 계획할 시기에 오히려 다음 원세훈의 전체를 밟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국정원장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유사한 인물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국정원이 또 맹렬하게 활동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한겨레가 지적한 이런 사항들은요 청와대 그 인사검증 과정에서 다 당연히 드러났겠죠. 뭐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뽑았겠지. 제 얘기는 이게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이런 얘기를 모르고 임명했을 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 참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인데 청문회 자리에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또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절대 요건이 아닙니다. 저기하고 달라가지고 총리하고 달라가지고 예. 그냥 청문 대상일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하든 말든 통과시켰다는 그런 취지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일방적인 어떤 그 아집스러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러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럼 왜 그렇게 했겠냐고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전부 근원을 따져야 되는 거거든. 야, 이병호라는 사람들 이 인간 얘기한 걸 보면은 거의 뭐 이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잘 하셨어. 왜 그 흔들어.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따위 논리로 지금 무장한 사람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발탁을 하고 그리고 현직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간다면은 도대체 그들이 획책하는 바가 뭐냐 이거야. 그건 딱 하나를 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 개입의 도구로 쓰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인사거든요. 실제로 이명박 중기 이후에 원세훈이 국정원장 되면서 예. 그렇게 했고 근데 이번에는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명박 때는
다음이 박근혜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강한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뭐 우리가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원세훈이가 뭐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받은 거 빼놓고는 나머지 뭐 대충 다 넘어갔잖아요. 말 듣고 한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 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나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새누리당이 10년 집권을 했고 바뀔 때도 됐거든. 주기로 봐도 그렇잖아요. 게다가 강한 후보도 없는 상태.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국정원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예요. 양심 선언도 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병호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인물들이 뭔가를 획책한다 하더라도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점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한 체제를 구축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사필 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지켜볼 일입니다. 자, 경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돈 얘기입니다. 돈 네. 얘기. 올해 들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시장 요거 정말로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 2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2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1998년 12월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 무려 70.6%에 달했습니다. 네. 대출금리가 초저금리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주택매매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이 같은 추세로 인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 무려 1089조 원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올 들어서도 전혀 꺾일 조짐이 없다 이런 점이겠죠. 7대 시중은행의 1, 2월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배나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한국일보가 사설에 짚고 있습니다. 네. 가계빚 폭증 위험 수위 정말 관리 가능한가라는 제목입니다. 물론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죠. 네. 고소득 차주가 돈 빌린 사람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해서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는 점.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1089조 원의 가계대출 가운데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빌린 게 70%나 되기 때문에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상환 능력이 좋다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게 만약 사실이라 해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 돈잔치 시켜준 거죠. 저금리 때문에 혜택은 돈 있는 놈들이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점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는 점 등을 내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볼 때 너무 안이한 대응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한국은 짚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의 급증은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측면이 있었지만 올 들어서 급행창하는 가계부채는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들이 주택 구매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분석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뭐 서럽기도 하고요. 더럽기도 하고요. 전세값이 뭐 집 사는 거랑 진배 없이 올라버리니까 그냥 빚 좀 던져서 사버리자.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경환 부총리는 이걸 노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전세가 폭등해서 전혀 대책을 안 내놨잖아. 원하던 결과다.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니 무섭네요. 사실 그런 거지. 그래서 이놈들한테 이번에 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게 아니냐. 나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부총리. 아니겠죠. 자,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당장 전세난이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전세가 월세나 자기 집 마련으로 대체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볼 때 가계부채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저금리 상품을 출시하거나 대출을 장기 고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거 미봉책이죠. 오히려 빚만 더욱 늘려 뒷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6월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파가 밀려오면 가계부채는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금리 6월에 올릴 것 같은데 요거 올리면은 여러 나라 큰일 날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밑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위기다 하면은 오히려 이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죠. 근데 지금 구조는 이제 그게 아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제 돈을 빌린 사람들,
이게 전세값이 그 집값의 70% 80%까지 육박하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런데도 물량은 없고 아이 더러워 씨발 돈 좀 더 빌려가지고 내 집 하나 사지 예, 했던 그렇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값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네.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즉 전세난에 지쳐서 예.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일수록 말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돈이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리가 만약 인상된다면은 결국은 그 인상된 금리를 감당할 능력이 가게들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추세로 보면은 그게 어렵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은 정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해결책은 아니 더 더러워서 그냥 내 집 산다 하는 그런 집 구매자들의 구매력을 상승시켜주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입니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이렇게만 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경기 후퇴의 조짐은 더 많고 그리고 있는 정규직도 전부 비정규직으로 돌려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마당에 과연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오더라도 그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될지 이제 이게 최대의 관건이지 않을까 정말 염려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왜 금리가 인상되면 문제되는지 아시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라든지 이런 이제 금리가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국채를 따라 움직이는 돈이 수조 달러예요. 한국에도 해외 자본이 한국 국채를 많이 삽니다. 왜 삽니까? 한국은 미국보다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나라예요. 왜 삽니까? 이자가 높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항상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해외 자본이 다 미국으로 가버리지 한국에 남아있지를 않죠. 우리나라 국제를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이자마저 낮다면 왜 삽니까? 근데 미국이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미국은 올리는데 우리는 안 올린다? 그러면 오히려 저기 IMF 부도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거의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 미국은 뭐 제로금리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는 한 2%대를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은 예. 여기서 3% 4%를 오르면은 또 은행금리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올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효진 PD도 결혼을 앞서서 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은 네. 금리가 금리가 아마 4 내지 5% 수준일 겁니다. 예. 이게 금리가 한 1, 2% 오르면요 4 내지 5%에서 5 내지 6%가 돼야 되잖아요. 8%로 오릅니다. 8%로. 좀 더 오르면 10% 돼요. 이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1금융권인 은행 금리가 그렇게 되면은 제2금융권은 더 열악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용도가 좋으면은 금리 낮은 은행 가서 빌리지 뭐 하려고 저축은행 가서 빌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져 가지고 집 날리든가 집을 날리면 차라리 낫죠. 최소한 저축은행은 안 망하니까 그 저축은행은 이른바 부실채권들을 많이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도 망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야말로 경제 쓰나미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 해도 화닥지 납니다. 예. 도무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집값 올라가지고 전세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집 사니까 야 주택 지금 매매 활성화됐다고 좋아하고 있고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집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세금만 들이다 내고 집 못 팔고 있는 집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미국의 조치라는 게 불과 서너 달 뒤면 닥쳐올 그런 팩트인 거고요. 아니 이제 뭐 6월 달에 될지 12월 달에 될지 내년 6월 달에 될지는 잘 몰라요. 뭐 이르면은 뭐 서너 달 이러면 6월이 뒤일 이제 수도 올 있는. 6월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올 연말에 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년 6월쯤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언제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유동성, 즉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금리를 올려서 환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대출은 1060조, 70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만 빚을 더 내게 한다는 거. 글쎄요, 뭐 우리 비전문가들이 모르는 경제 전문가들만 하는 고도의 어떤 뭔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도의 뭔가 있는 글쎄요, 게 아니라 경제도 결국 상식 아니겠습니까? 집 부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펌프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관련해서 한겨레 사설 한 대목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관리 가능 수준 벗어난 가계대출이라는 제목인데 네. 정부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되풀이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느긋한 모습이죠. 가계대출의 급증은 주택거래 증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금리가 떨어지자 네. 주택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 수요가 증가한 거겠죠. 이렇게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서 주택시장은 비수기임에도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파트 거래 늘었다는 소식 전하고 있고요. 결코 그런데 좋은 게 아니다는 거지. 그렇죠. 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에 800% 이상 폭증해서 주택거래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가계빚 증가로 뒷받침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만큼 가계발 금융부실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집값 떠받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그 떠받치는 재료로 가계 빚을 삼은 겁니다. 참, 사람들 심리가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이제 결국은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예. 좀 집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월세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은행 금리보다도 월세가 더 낮다면은 사실은 전세 대신에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항상 월세는 은행 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사실 정책적 배려는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 월세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러면은 월세를 좀 낮게 해줘야 최소한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 오피스텔 조그만한데 서울 시내에서 하나 하려면은 보증금 이 사람 말한 보증금 한 1,000만 원에 예. 월세가 50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좀 집 같은 데 살려면 그러니까 월세 갑니다. 그러면은 그 집값이 도대체 얼마란 얘기야. 예. 그리고도 우리나라는 또 그런 시장에 의해서 이 정치하는 게 어느 정도 종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글쎄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박힌금이라고 예.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정권을 바꿔야 돼. 이 정권으로는 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진짜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연목인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문제 이거는 계속 꾸준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되더라도 계속 이거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자. 잠시만 쉬었다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김혜준 PD 오늘 주제는 뭐죠? 예, 오늘 키워드 PD 브리핑의 키워드는 월성 1호기의 경제학입니다. 요것도 돈 얘기입니다. 네. 예, 돈 얘기 너무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자, 설계 수명 30년이 끝나서 가동을 멈추었던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월성 1호기라고 부르죠. 네. 이 월성 1호기가 안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동되게 됐습니다. 다들 뭐 잘 아실 텐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난주에 열린 이 제35차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킨 겁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서 월성 1호기는 오는 2022년까지 다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뭐 야당 추천위원들이 무리한 회의 진행에 항의하면서 퇴장했는데 이 틈을 타서 위원장이 기습 표결을 강행했다고 하죠. 국민 안전을 몇 사람의 다수결 표결로 결정했다는 믿을 수 없는 행태, 지역민과 국민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이처럼 이미 드러난 비상식적 행태 말고도 따져볼 대목이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게 경제성 논란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포함해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을 주장한 사람들, 즉 더 가동해서 전기 뽑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줄곧 폐쇄하는 것보다 계속 가동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경제성이라는 가치와 맞바꾸는 발상부터가 문제라는 점에서 이미 무리한 주장이지만 계속 가동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그 주장 자체에도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떠받쳐온 핵심 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PD브리핑에서 간략하게나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멈추면 그만큼의 전기를 대체 전력원인 가스나 석유 등을 이용해 생산해야 하는데 월성 1호기를 연 300일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약 2천억 원이 들지만 이를 LNG로 생산하려면 6천억 원이 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1년에 4천억 원 정도는 돈이 덜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필요한 거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1년에 4천,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네. 4천억 원 정도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도요, 판매 단가, 원전 이용률 등 가정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전을 하지 않을 때보다 할 때가 1,395억에서 3,900억 정도 이득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안전하기만 하면요, 뭐. 네, 안전하기만 하면은 뭐 더 말할 거 없겠죠. 근데 뭐 이 자체부터가 지금 의심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계산은 재가동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안전성 설비나 또 재가동 후 계속 발생할 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민간 검증단 등의 분석 등이 합쳐져서 도출된 월성 1호기 중장기 안전 확보를 위한 19개 개선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완 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 한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전원이 필요 없는 수소 제거 설비와 또 이동형 발전 차량 등도 확보해 현재로서도 월성 1호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 집단이 내놓은 19가지 개선 사항은 이와 별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한수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선 사항 대부분이 설비나 인력 보충, 첨단 시뮬레이션 등이 요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 발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될까? 요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한두 번 드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니겠죠. 그리고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단위가 될지 뭐 그 이상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한수원은 또한 이미 약 5,6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월성 1호기의 주요 설비와 부품을 신형으로 교체해서 사실상 새 발전소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해졌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전 부품의 고장률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원전 설비나 부품의 사용 기간을 가로축에 또 고장 빈도를 세로축에 표시해 그래프를 그리면 보통 U자 모양이 된다고 하는군요. 알파벳 U자입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고장이 주로 사용 초기와 후기에 잦다는 의미입니다. 네. 한수원이 5,600억 원 들여서 주요 설비와 부품을 새 것으로 고쳐 놨다고 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더구나 월성 1호기는 중수로죠. 원자로의 핵 반응 속도를 줄이는 이 감속제로 일반적인 물 말고요. 수소 동위 원소가 포함된 중수를 쓰는 방식입니다. 중수로는 가동에 필요한 핵 연료가 경수로보다 이 5배에서 10배 더 들어갑니다. 방사성 폐기물도 당연히 그만큼 많이 생깁니다. 계속 운전 기간을 포함해 이후 폐로될 때까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데 들어갈 비용, 향후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합니다. 이런 추산은 굉장히 공통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운전이 영구 정지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확신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죠. 말이 좀 안 됩니다. 네. 얼추 잡아도요. 네. 그렇다면 월성 1호기와 유사한 외국 원전들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두 가지 사례만 짚어보죠. 네. 월성 1호기와
동일한 네. 이 캐나다의 캔두 모델의 원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모델은 현재 뭐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총 10기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7기가 아직 설계 수명이 안 끝나서 가동 중이고요. 네. 나머지 3기 가운데 2기가 설계 수명이 끝난 뒤 계속 운전 중이거나 계속 운전이 결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계속 운전 중이니까 지금 설계 수명이 끝나고도 계속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캐나다의 포인트 레프로라는 것인데요. 네. 이것이 바로 계속 운전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든 것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당초 계속 가동하기 위한 설비 보완에 우리 돈 8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이를 훌쩍 뛰어넘는 1조 3천억 원 안팎이 지금까지 들어갔고요.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월성 1호기하고 거의 똑같은 설비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캐나다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 정도가 들어갔다는 건데 네. 아마 말씀하신 포인트가 중요한데 우리가 캐나다에서 기술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 캐나다는 앞서 나간 기술을 갖고 관리했는데도 이 정도라는 겁니다. 네. 설계 수명이 끝나고 계속 운전을 하는데요. 자, 캐나다의 다른 원전 젠틸리 2호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젠틸리 2호기의 경우 2013년 설계 수명 종료를 앞두고 2012년에 가동 영구 정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속 가동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포인트 레프로 원전의 사례 등의 바탕을 해서 이 계속 가동할 경우에 따르는 비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최대 4조 3천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정지키로 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5천억 넘게 들여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 가동을 하면 그러지 않을 때보다 연간 4천억 정도씩 이득이 될 것이라는 한수원의 주장. 이 캐나다의 앞선 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전들도 수조 원씩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마당에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기술을 가지고 지었길래 우리나라는 이미 들여놓은 5, 6천억 정도가 효과를 내서 별로 돈이 안 들 것이다라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뭐 수고했는데요. 예. 나는 이걸 듣고 느낀 게 예. 항상 물어보는 게 그렇습니다. 왜? 아니 한수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돈을 투자해가지고 원전 새로 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짓는 건 반대해서 그러나? 새로 지으려면은 다 반대해가지고 새로 짓기가 어려우니까 있는 거 계속 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새로 짓는 것은 뭐 사실상 거의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선정부터. 예. 그러면은 한수원은 왜 원전에 그렇게 목을 매느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캐나다에서 뭐 계속 운전하려면 4조 몇천억 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돈 들여가지고 뭐 LNG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유명보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녹색 발전을 한다든지 뭐 태양열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면 될 것 아니야. 예. 왜 원전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 이거는 내 얘기는 결국은 한수원이 원전 마피아들에게 장악이 돼서 어떻든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해야 마치 황금알을 낳는 그이처럼 뭔가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원전 가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원전 마피아들의 기득권인 거죠. 그렇죠. 이게 기득권이 하나 사실 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수 없다면은 발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뭐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이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평창이나 이런데 햇볕 좋고 그런 바람 많은 데는 풍력 발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일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 면에서는 독일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연구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수원 보고 하라고 그러지. 그럼 뭐 다른 데서 하라고 그러겠어? 근데 왜 그렇게 원전에게 목을 매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설계 수명이 30년인데 지났으면은 이제 문 닫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 몇천억을 들였으니까 이딴 식으로 하는 얘기는 나는 결국은 나라의 안전이 어찌 됐건 국민들의 안전이 월성 1호기면 월성이면은 경주 그쪽 근처 아니에요. 예. 그죠? 거기서 만약에 무슨 3마일이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같은 사고 나봐요. 경상 남북도 작살 납니다. 반경 한 200~300km는 반경 200~300km면 서울까지 문제가 되는구만. 반경 한 50km만 되더라도 월성에서 쭉 선 끄면 울산 경주 다 들어가요. 예. 이게 만에 하나 사고 날 때는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라는 거는. 자, 그렇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앞에 있는
그 통해바다가 이제 착살날 그럴 위험을 물었으면서까지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 이유는 결국은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만이 꿀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야당 추천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퇴장을 하니까 지들끼리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인간들 월성 1호기 바로 옆에서 집 사가지고 살면 내가 오케이 하겠어요. 절대 그게 안 갈 인간들입니다. 사인은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누구예요? 그 언제는 뭐 무슨 위원장인지. 그 양반 지금이라도 당장 월성 1호기 옆에 전세라도 얻어가지고 거기 살으라고 그래야 돼. 국가에서 얻어줄 테니까 살아라. 그렇지. 그렇게 안전하다면 니부터 살아라 인간아. 아마 말씀하신 그 원전 마피아라는 것의 그 어떤 그 장벽이라는 게 워낙 공고하고 높은 걸로 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련해서 취재를 할 일이 있었는데 야권에서 일하는 그 에너지 관련 전문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당하고도 긴밀하게 유대가 돼 있는 사람인데 그냥 이 거명을 하면은 깜짝 놀랄 정치인들을 거명하면서 자기들의 그 답답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전 마피아에 장악된 거는 여야를 가릴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추론하자면은 예. 원전으로부터 꿀물을 파먹는 원전 마피아가 있어. 그 인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정치권을 돈을 뿌려가지고 매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거일 수도 있고, 모르죠. 그거, 내밀하게 생겨나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솔직히 여야 의원들이 무슨 원전 마피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봐주겠습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은. 그렇잖아요.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몰래 정치자금 안 주더라도 한 대여섯 명 서로 이름 달리 해가지고 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도움을 주니까 그 뒤를 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합법적인 선에서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불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불법적인 거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거에 좀 선봉에 서 있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의 말을 믿을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대체로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하루입니다. 네. 정말 터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비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